하겠습니다. 이정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제가 촌철살인 마지막 곡지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해법인데 네, 이정근 시장 어떻게 취재하셨는지요? 네,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윤석열 정부가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선언을 하고 또 보도를 한 이후에 제일 먼저 사실상 반응을 한 것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한 시간 만에 환영,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환영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보였고 또 네. 미국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미국의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끔 미국의 소리를 들어갑니다. 네. 미국의 소리에서 이번에도 지금 톱 기사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 문제 전문가들 스콧 스나이더라든지 늘 등장하는 네. 그런 그 교수들이나 혹은 생크테크 전문가들이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힘든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의 결단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서 또 한미일 관계를 넘어서 지금 국제 정세에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결단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까 정론일침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정이 그러니까 3개월 이내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셔틀 외교를 그 이전에 특히나 그쪽 진영에서 상당히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깬 것이 문재인이었고요. 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라는 것을 다시 한다는 건 뭐냐면 한일은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의 현안들을 바로바로 논의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이명박 대통령 이래 처음으로 국빈 방문입니다.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그만큼 무엇인가를 줘야 돼요. 네. 국빈 방문이라는 건 그러니까 실무 방문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협상에서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이렇게 안 풀어졌던 문제를 풀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IRA 감축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특혜 문제, 예외 문제 또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이 반도체 예외거든요. 1년 동안 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혹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그런 부품들은 절대 미국에서 팔 수 없다. 또는 미국의 부품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없다. 단 1년 동안은 우리가 지금 예외를 받았거든요. 그 1년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한미 국빈 방문 때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7에 우리가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 예, 히로시마. 죄송합니다. 홋카이도가 아니고 히로시마에서 홋카이도를 열리는 좋아하시나 보네. 예, 제가 좋아합니다. 늘 가고 싶은. 근데 어쨌든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그 G7에 초청받아서 그러니까 한미 3월달, 4월달에 열리고 5월달에 한미일에서 어떤 선언 정도의 저는 이 해법이라기보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로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의 정경련이죠. 네. 경단련. 네. 또 민단의 관계자들 네. 이런 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본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맨 처음 산케신문이 좀 판을 깼어요. 굉장히 극우적인 어떤 발언을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곧바로 산케신문 이 은을 반박하는 시민단체 또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윤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게 결단을 했는데 그와 그의 정당을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고립시켜서는 한일 관계가 풀어질 수 없고 일본 정부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그런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네. 즉 바로 일본 정부가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정부는 정부대로 가고 또 시민단체나 혹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이단련이나 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기금에 나서겠다라고 네. 앞다투어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정부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한일 정상들이 약속한 것을 지켜라. 지금 이 한국의 집권 여당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름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양국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 간의 어떤 그런 소통, 교류 또는 교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충분히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우선 미국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서고 네. 대부분의 이 자유우방 국가들이 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일본도 말씀하신 대로 뭐 처음에 쌍깨이가 뭔지 잘 모르고 네. 네. 까불었다가 바로 깨갱하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 언론이나 일본의 재계 또 일본 시민들도 네. 아까 제가 여론조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네. 긍정 분위기가 다수입니다. 네. 뭐 압도적 다수라고까지는 아직 하기 어렵지만 다수입니다. 네. 유일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에 시비를 걸고 있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재명 종북 주사파입니다. 김정은이 뒷배가 있죠. 이따가 그렇죠. 또 말씀을 드릴 그렇죠. 거지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네. 저 종북 주사파가 고립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종북 주사파들의 그 사이트나 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일전 불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운동 기금을 지금 모으겠다. 그리고 장기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극렬하게 한번 투쟁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광우병 못지않게 뭐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한번 뛰쳐나오겠다라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은 이것이 종북 주사파와의 일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종북 주사파의 뭐랄까요? 그 잘못 판단, 정세 판단을 잘못해서 스스로 정말 소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굉장히 첫 번째는 단순하고 두 번째는 네. 김정은의 생각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김정은이 지금 가장 막고 싶은 것이 한미일의 복원이거든요. 네. 사실 이건 다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가 바로 10년 전에 지소미아를 만든 그대로 그 멤버 그대로예요.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이었고요. 사실 네. 부통령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그 상원 외교위원장하고 외교 쪽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클린턴이 아니라 오바마도 네. 그 이 부통령에게 외교에 대한 상당히 많은 그 할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차관보였던 웬디 셔먼이라고 있습니다. 그 차관보가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소미아와 관련된 그 협정이라든지 혹은 한일이 예를 들어서 위안부 협정을 하는데 일본은 상당히 많이 압박을 했거든요. 너네 네. 그렇게 위안부와 관련해서 너네가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일 관계도 보장 네. 못한다라는 식으로 압력을 굉장히 놓고 또 그 웬디 셔먼이 뭐 박근혜 대통령에서 상당히 설득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웬디 셔먼이 지금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멤버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시 그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복원이 되는 것을 김정은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쿼드로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쿼드라든지 지금 우리가 미국이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본이 그 한일 관계에 그렇죠. 대한 예. 어떤 그런 블록화돼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들어 오라 그러고 우리는 사실 들어가고 싶죠.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조금 그렇죠. 걸림돌이었어요. 여러 가지 예.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네. 근데 이런 그 소소한 어떤 문제들이 일거에 사실 타결될 수가 있다면 미국이 야, 일본 가만히 있어. 네. 문제는 해결된 거야. 라고 해서 조정을 그때처럼 하면서 이 한반도 문제에서의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예. 이건 그러니까 단초 그러니까 강제징용 그 문제만으로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예. 이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인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가속화되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그 사이에 슈퍼챗을 민영민님이 하셨고 천진 무지랭이님이 청년은 우리의 미래 굶어도 고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저 청년 아미고들이 만만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고 댓글로 격려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저 만만 캠페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도 올리셨던데 예 그러자 국화꽃 당신님이 바로 전화번호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그래도 고성범 본부장이 이 만만 캠페인 전화번호를 직접 24시간 가지고 다닙니다. 고성범 본부장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이재명 얘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전형수 씨 그 고인이 됐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도 비서실장이었고 당선인 시절에도 비서실장이었고 경기도지사를 하니까 거기서도 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 우선 우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정진상, 김영희하고 전형수하고 누가 더 측근입니까? 당연히 정진상이 측근이죠. 측근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잖아요. 네. 측근은 정진상, 김영희다. 사실 이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언제나 이렇습니다. 지자체장은 늘공이 있잖아요. 늘공을 한 사람은 꼭 둬요. 네. 이 늘공은 뭘 알고 있냐면 이 전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계속 공무원이었으니까. 네, 그 사람 뭐 9급에서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죠. 9급에서부터 3급 부의사관급까지 오른 성남시에서는 전설적이죠. 왜냐하면 최초였다고 하니까 성남시 내에 9급이 3급 부의사관까지 승진을 한 건. 그런데 늘공이면서도 어쨌든 측근 대우를 받은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 우문에 그냥 제가 계속 우답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뭘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느꼈느냐. 자신은 정말 측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유동규와 비슷해요. 유동규도 자기가 측근,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쪽은 뭐 어공이고 같은 부리였으니까. 근데 이쪽도 착각을 한 거예요. 측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가 조금 그 스토리를 네. 배경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상급 부의상관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돼요. 2018년에 자기 임기가 2년 남아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그런데 성남시를 그만두고 2018년에 어디로 가느냐? 캠프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캠프. 네. 경기도 캠프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겠죠. 늘공도 필요하니까요, 늘. 그래서 뛰었습니다. 그래갖고 됐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비서시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GH로 갑니다. GH 경영본부장으로 갑니다. 네. 괜찮은 자리 같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위로 사장이 오는 사람이 이헌욱이라는 자예요. 리틀 이재명이라고 이재명한테 정말 이쁨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네. 이 자가 68년생이에요. 여기에 부사장으로 안태준이라는 자가 옵니다. 문학진 의원 보좌관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부사장으로 와요. 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보고라든 이런 거에서 계속 이 왕따를 시킵니다. 네. 옆집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전형수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형수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끝내 이현욱만 기소를 해요. 그럴 정도로 사실상 왕따가 된 겁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뭐가 결정적인 상황이었느냐? 대선 캠프가 벌어지잖아요. 네. 거기에 누락을 시켜요.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충성을 다했잖아요. 근데 자기 그 정년퇴직 2년 앞두고 어쨌든 연금 문제도 있지만 그만두고 성남 캠프로 경기도 캠프로 갑니다. 네. 갔는데 GH 보내더니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위로 올리더니 자기는 대선 캠프에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경기도 거기서 있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문제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측근이냐 아니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측근은 변호사가 들어가고요. 측근이 아닌 사람 변호사를 안 집어넣어요.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음. 무슨 말이냐면 정진상이나 김영은 누가 지금 변호사죠? 현근택이에요. 현근택 보내서 왜 보냈어요? 대변인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불려나가면 불려나가는 대로 밖에 나와서 막 정치적인 워딩을 쏟아내요. 변호사라는 자가.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전모 씨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불렀죠. 검찰이 딱 한 번 소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혼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쭈삣쭈삣 거리다가 저 이거 녹화해 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어눌하게 대응을 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럼 측근? 아니 측근이면 다 현근택 보내고 다 그러는데 아무도 보호도 안 하고 아무도 관리도 안 하고 그 감시하러 보낸다 그러던데. 감시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감시할 필요도 없었는지 이자는 이자대로 그냥 찌그러져서 알아서 그냥 형 받겠지 하고 놔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유언에 나와 있는 소리 있죠. 네. 측근들 인간성 기르세요. 측근들 관리 잘하세요. 하는 말이 왜 나왔겠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 쭉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맺힌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 유서를 보면 그 이재명이한테는 정치 그만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본인 책임을 알지 않냐. 네. 그랬고 이제 측근들 저 인간성 좀 길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측근 인간성 길러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네, 말씀하신 거고, 네. 본인 책임 알지 않냐. 정치 내려놓으라.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된 전영수 씨가 걸린 문제만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아는 건. 네. 그리고 성남 FC예요. 성남 FC가 보니까 6개 기업이잖아요. 총 6개 기업에 각각 할당해서 사람들이 다 중재한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정상은 전부 다 관여를 했지만 네. 이를테면 마지막에 차병원 있잖아요. 차병원은 누가 관여를 했죠? 중재를 황 씨예요. 정자동. 네. 시행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전형수 씨는 네이버로 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실 네이버 당시 사장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사장이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이렇게 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중재를 해서 그러면 우회적으로 희망살림에 줍시다. 50억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는 걸 계속 양쪽에서 중재를 하고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던 담당자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언이 확실히 이해가 가죠. 왜? 당신은 당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성남 FC를 이용한 것이지만 나는 거기에서 어쨌든 이거 하라 그러면 예.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의미로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책임을. 네. 그리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음. 라는 말이 위아래로 지금 알겠습니다. 나온 말이지. 근데 이 전영수 씨의 죽음으로 그 예전에 뭐 벌써 이게 5번째 죽음입니다만 네네. 그 유한기 씨나 그 김문기 씨 때는 이런 정도로 그 이재명이가 안팎의 압박을 심하게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유서가 유출이 됐어요. 첫 번째 이건 몰랐죠.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아하. 무슨 상황이냐면 유서는 지금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한기. 그러니까 김문기 씨도 유서가 없었고 이병철 씨도 유서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배소연 씨 지인도 유서가 없었어요. 네. 유한기 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도 유족이 공개를 안 했고 단 한 글자 한 문장도 유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떤 내용? 즉 본인 내려놓으라. 네. 그 말 한마디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건 그래요.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잖아요. 진짜 숫자가 5번째. 이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고 친명계에서도 지금 술렁술렁 거릴 정도로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뭐라고 커버해야 돼? 실제로요. 지금 펜앤마이크 있죠. 네. 그 매체 펜앤마이크에서 발굴한 뭘 발굴했냐면 이 개딸 있잖아요. 개딸들이 저기 하시죠. 왜 그 살아있는 드루킹들. 즉 이재명 뭐 기사 나오면 진짜 개떼처럼 몰려 들어갖고 찬성 반대 뭐 댓글 달잖아요. 네. 근데 뭘 찾아냈냐면 어떤 아이디가 이렇게 쓴 거예요. 댓글로. 이제 더 이상 커버 못 쳐주겠다.
인간적으로 이게 뭐냐. 근데 이게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아이디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누구야 이재명 빨아주는 그런 이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자가 딱 한 말이 이제 더 이상 커버 못 쳐주겠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커버를 하냐라고 댓글을 단 거잖아요. 네. 제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안에서 술렁거리는 걸 이재명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진압을 해야 돼. 예. 라고 판단을 했고 그 진압이라는 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족한테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이런 그 네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들, 지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네. 먼저 이제 1시에 가기로 했잖아요. 네. 1시에 이제 조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뉴스원이 제일 먼저 속보를 해요. 유가족이 지금 안 받고 있다. 조문.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한 6시간쯤 지난 다음부터 실제로 경찰에 부검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부검 문제가 걸리면 이 관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유족 대표들이 누가 상을 왔을 때 조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상을 받지 네.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늦어졌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검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 이슈 돌리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경찰이 한 거고요. 경찰이 부검을 하려고 했고 근데 영장을 검찰이 기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재명 쪽에서는 우리가 그 유족의 반대가 아니다. 유족은 이렇게 얘기했다. 즉 힘내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대변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유족들의 지인들과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유족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조문을 받지 않기로 했었는데 네. 확실한 건 뭐냐면 이자가 계속 옆에서 버티고 그래요. 있었고 예. 가까운 거리에서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받는다고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오게 하자. 하지만 유족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이제 7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조문을 한 거 아니에요? 네네. 7시간 동안 어디서 기다렸대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저는 알았는데 어디라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차에서 기다렸나? 어디 의료원이라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주 몇 분 거리 걸어서 몇 분 거리에서 이재명으로서는 진짜 하기 힘든 인내를 했네요. 그렇죠. 그 사진을 남기지 않으면 그 멘트 있죠. 대변인의 네. 그 멘트를 남기지 않으면 그 다음 행보를 못 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그 유족들이 거부해가지고 조문도 못했다. 이거는 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 말 있잖아요. 정치 내려 놓으시라. 이것과 연결시켜서 네. 자기한테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7시간 동안 뻗치기를 해갖고 간신히 조문을 하긴 했군요. 네. 그런데 유가족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 유가족들은 이재명이한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 성함이 전영수 씨. 갑자기 지금 안 떠올랐어요. 전영수 씨가 그 아파트에 있잖아요. 아파트에 자기 집 앞에만 CCTV를 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대도 CCTV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건 관리인이 문화일보에 확인을 했어요. 네. 이건 아마 그 집에서 단 거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거다.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문 앞에 바로 그렇게 사각지대가 없이 CCTV를 달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본인은 계속 불안했던 것. 무엇이 불안했는지는 확실하게 추정밖에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네 번의 죽음 확실히 자기도 깨닫고 있을 테고요. 또 자기가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안 보냈겠습니까? 공무원이 가장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네. 검찰 불려나가는. 맞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도 당사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어떤 자들 지금 얘기했던 이 유언에 포함되는 측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유언에 따르면 알 수 있잖아요. 인간성으로는 했잖아요. 그렇다면 유족들에게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 불안한 심정과 그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나를 돌보는 전혀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네. 분명히 유족들한테 다 얘기를 했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열린 하늘님이 댓글을 슈퍼챗을 하시면서 댓글을 올리셨는데 이거 잠깐 좀 말씀하고 가야 되겠어요? 네. 박사님 3.1절 날도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그리고는 베트남 가서 마사지 받고 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힘은 뭐 하는지 답답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그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예, 그게 사실 좀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당대회가 맞물려 있었어요. 네. 당시에 네.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해서 그거를 뭐 문제 제기를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걸 소상히 밝히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상임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 제기를 꼭 해야만 하겠죠. 다시. 근데 이것들이 베트남에 방탄국회 열어놓고 네. 한 20명이나 대거 나갔잖아요. 네네. 워크샵 한답시고 나갈 때부터 정말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 받고 나갔으니까 이 비판 받고 나가는 줄을 지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마사지까지 할 생각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종족들이야.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저들이 한 행태를 보면 네. 너무나 뻔뻔스럽잖아요.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169라는 의석의 사실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지탄을 받더라도 169석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오만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자, 여러분들 댓글을 올리셔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뭐 선친묘가 순환을 당했다 그러면서 막 또 거품을 물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파헤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을 파헤쳤고 거기에 파헤쳐 보니까 돌이 있었고 그 돌에 새겨져 있던 게 읽을 수 있는 건 날생자와 밝을 명자, 그 다음 한 글자가 잘 뚜렷하지 않는다. 일부 언론에서 그걸 살자로 이렇게 읽는데 사실 뚜렷하지 않아서 그걸 뭐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매일같이 지금 분노의 지금 뭐 그 언론의 분노의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2021년도에 4월 달과 5월 달에 5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에 그만두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세종에 파평윤 씨의 윤석열 대통령 쪽 이 가문에 조상묘가 예. 있었고요. 네. 그 조상묘의 조부묘에 사실 표현이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테러를 한 거예요. 네. 봉분에는 인분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들하고 그다음에 식칼을 꽂아 넣고 그다음에 파헤친 흔적들이 있었고 지금 네. 뭐 파헤쳤다고 그러지만 네. 세 군데 파헤친 흔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찾으면서 어떤 걸 떠올렸냐면 당시에 윤 총장의 대응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걸 원래 발견한 사람은 가문의 어른 그러니까 윤택열 네. 대통령이 봤을 때는 어른인 그 가문의 그 친척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이거를 고발을 하자 어쩐자 얘기가 나왔을 때 윤 총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구만요. 뭐냐면 만약에 고발하면 그 어르신이 목도를 했고 그 어르신이 계속 그 연배에 계속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힘드실 거 아니냐. 이거 큰일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일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문에 또 어른들이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또 설득을 하면서 이걸 그냥 그 언론에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대응을 4월 달에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5월 달에 이게 밝혀진 게 이게 경찰들이 첩보를 입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언론에 이제 알려진 거예요. 경찰 네.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이 4월 달에 벌어진 게 또 다시 이제 확산이 됐어요. 저는 이 각각의 대응을 지금 비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윤 총장 역시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당시에도 사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내 조상 묘까지 이렇게 됐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또 이걸 이용해서 지지율이라든지 뭐 또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 정치 행보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겠죠. 지금 네. 이재명처럼 한다면. 근데 그야말로 이 대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재명과.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조상묘에 이렇게 그 좀 논란이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지난 3월 10날인데요. 3월 10날 그 30열사 추모제가 있었거든요. 그 안국역 네네네. 5번 출구에서 네네. 그 자유대한 호국단 오상정 단장이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도 쭉 해왔던 추모제인데 이제 우리 자유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처음 하는 추모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좀 꼭 와달라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난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의 쇠발뚝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네. 그 기억하시죠? 네, 기억은 납니다. 예. 어떻게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쇠막대가 그렇게 박힐 수가 있냐? 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제거도 안 해가지고 네. 지금 왜 다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네. 저한테 그 한참 그 분이 그 좀 분노를- 야단치시듯이 네. 예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재명 쪽의 그 선친묘의 순환은 이건 뭐 이재명이가 이 수사 의뢰를 하면 네. 뭐 수사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언제 이걸 했는지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네. 박정희 대통령 그 묘소 부분이나 네.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야인 시절에 네. 그렇죠. 총장 그만두고 정치권 입문하기 직전 그 사이 네. 예, 그 아주 고약하게 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집안이 그걸 뭐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덮어버렸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네. 좀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네. 박정희 대통령 묘소 부분도 다시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그건 어차피 이렇게 그건 진영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네. 이 피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그 묘소를 훼손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그 이 항목도 있고요. 또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잖아요. 정치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건 망자에 대한 어떤 모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이걸 도리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나 싶고요. 제 기억에 1999년에 이회창 총재 묘소도 역시 스막대기가 있어서 또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댓글에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언론에서 이재명이가 떠들어대고 있는지 그 전형수 씨 그 파장을 좀 다른 쪽으로 그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도 주시네요. 그럴 의도가 있어 보여서 제가 사실 이게 아까 그 윤 총장 시절에 윤 전 총장의 그 대응과 좀 맞닿은 거예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구분이 안 돼요. 이자는 언제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적인 문제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적인 문제잖아요. 자기가 걸린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다면 공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려면 자기가 사적인 부분대로 연결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적들이 나를 음해하고 또 선친묘도 음모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워딩으로 이걸 풀어나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민노총과 그 저 김정은 집단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저 이태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이제 그 국가 애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네. 뭐 이렇게 국민적 추모가 있었는데 그때 그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던 좌파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민노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무슨 윤석열 퇴진 국민행동인가 하는 그 좌파 단체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것들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한 것 같다고 하는 정황이 지금 방첩당국, 네. 수사당국에서 확인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네네. 어떤 상황입니까? 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1월 달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서 계속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경남 창원 민노총 경남본부도 압수수색을 했고 제주도당 진보당 압수수색을 했고 민노총 1월 18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자택 네. 그리고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에서 생생하게 북한 지령문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지령문에 나와 있는 것은 각 시민단체가 연대를 해서 윤석열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라고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령문에. 네. 네. 그리고 지령문에 구호까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을 다 그 물품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아예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 시위 때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네. 팻말을 들고 있는지. 네. 그런데 이건 지령문에 나와 있는 그 팻말 구호입니다. 네.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그리고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적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럼 그 구호를 북한에서 아예 구호까지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제가 기함을 통하는 게 뭐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네. 어떻게 이렇게 구호까지 네. 지령문 그대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던 적은 없지 않았나요? 구호는 그 알아서 하지 않았나요? 모르죠. 우리가 그 사이에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종북 주사파 좌파들 입장에서는 네. 이 슬로건, 이 메인 슬로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정치 투쟁의 대상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정치 투쟁에 가장 응축된 표현이 슬로건이고 주 그렇죠. 구호니까 네. 이번 구호를 반미로 갈 거냐, 뭐 반독재로 갈 거냐, 또는 반윤석열로 갈 거냐, 반우파로 갈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에서 아예 지령을 내려보내 준 거니까 네. 저는 그거는 정황상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목도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제 카메라의 동영상에 담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이제 뭐 방송이 있어서 광화문을 좀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광화문 내거리가 일요일이 아니었구나. 평일이었나? 어쨌든 뭘 하고 있었냐면 화물연대. 네. 화물연대가 아니라 건설노조. 건설노조가 자신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해갖고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서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4만 명이 모였던 시위를 했던 현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빨리 어딜 방송국을 가야 돼서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네. 자, 이태원 참사를 당하신 고인들을 지금 저기를 합시다. 묵념을 합시다. 이게 들려요. 자, 그 고인들을 제가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추모를 하고 그분들이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네.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제 발길을 딱 잡았습니다. 예. 뭐냐면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자, 그 노래가 쭉 반주로 나오더니 다 끝난 다음에 자, 그분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시다 그러고 손을 들면서 사랑도 명예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당하신 그 고인들은 저는 추모를 합니다. 하지만 추모의 방식이 산자에 따르라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팔뚝을 휘두르면서 그들의 투쟁에 예? 그 하나의 어떤 대목으로 그분들의 어떤 추모가 이어져야 되는 건가요? 글쎄 되게 좀 젊은 청년들이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그 사랑도 명예도 뭐 이 노래죠. 네네. 그거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명명백백하게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투쟁의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는 진짜 이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이 그것을 보고 동의를 할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뭐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라는 단체가 뭐 민변과 뭐 이런 좌파 활동가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뭐 결정이 돼서 뭐 지금 뭐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도 그렇지 뭐 이런 예전에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불렀던 혁명가 이것이 이 이태원 사망자들과 무슨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본인들 유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할 건데요. 정말 이 사고 참사의 정치화라고 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북한의 지령에 의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단은 이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자신들의 그 방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주제로 갈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어요. 네네. 서로 뭐 덕담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 인선이 뭐 발표가 오늘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상 확정이라고 발표가 됐는지. 네. 핵심은 사무총장이죠. 그렇죠. 이철규 사무총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사무총장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총선이나 뭐 대선이나 모든 어떤 선거, 지선이나 모든 선거에서 사무총장은 총대를 매는 자리고요. 또 당대표가 자신의 어떤 정말 뜻을 담아서 사무총장을 임명을 합니다. 제 기억에 어떤 사무총장도 탕평책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한 적은 없어요. 사무총장 자리가 원래 정말 그 집사이자 조직을 담당하고 또 가장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왜 이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은 언제나 징크스가 있더만요. 저주가 있더만요. 그래갖고 이 진짜 총선 때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 늘 그때 당시에 선거에서 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속 뭐 붙더라도 그 다음 뭐 정계를 은퇴한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꼭 있어 왔다. 그래서 참 이 저주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철규를 임명한 것 자체에 저는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 다음 오늘 인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공천심사위원장. 그거는 뭐 지금 할 일은 아니죠. 아니 그렇죠. 앞으로 남아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또 뭐 그리고 당무 평가나 공천 심사나 또 혁신위에서의 어떤 룰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나마 공평하고 투명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내정됐다고 보도되는 것 당직 중에는 뭐 이철규 의원의 사무총장이 뭐 제일 중요할 거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에 박수영이 내정됐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아쉬워요. 저는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지금 오늘 쭉 보면 다 의원들 나눠 먹게요.
의원들이 꼭 가야 되지 아니할 자리도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꼭 의원이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이야말로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정말 이 밑그림을 그려서 그 여론조사가 단순히 그냥 뭐 그 여의도 연구원이 미리 갖고 있는 표본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이용해서 그냥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떤 그 트렌드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응용할 것이냐. 지난번 뭐 대선도 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으로 가서 뭘 어떻게 저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전된 걸로 좀 들었어요. 그 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네. 이 부분에서 뭐 논문도 제가 몇 개 찾아봤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그러니까 진짜 여의도 연구원은 전략적인 사람이 가야 된다.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거나 또는 그런 실행을 짜서 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현직 의원 중에 그걸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박수영을 포함해서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다. 네네. 여의도 연구원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건지. 날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그렇고요. 저 아시잖아요.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원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홍준표 대표 시절의 여의도 연구원이 대표적으로 다 추락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점점 더 이 정말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됐으니까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진짜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여의도 연구원이었어요. 그렇죠. 민주연구원 지 이름이 그렇지만 절대 그 못 따라왔거든요. 원래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여의도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여의도 연구소 나중에 이제 연구원이 원은 되는데 됐지만 이거는 일테면 그 삼선 중진 의원 중에서도 선거 경험이 많고 네. 그리고 이게 주로 당에서도 전략을 다뤘던 사람들이 가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빛난 자리였거든요. 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의 한마디 또는 여의도 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네. 당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이 생겨서 당이 정말 이 과학적 선거 운동을 하게 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때까지 연구원다운 연구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급하게 이제 쫓아오느라고 만든 게 지금의 민주연구원. 하여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되는 사람들의 면면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전략통도 아니고 네. 또 중량감도 없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 이건 너무 이 여의도 연구원을 그냥 소홀히 보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점점 더 귀중해지고 굉장히 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안에 이렇게 쭉 보면 그 양쪽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그 연구소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그 지원을 당직자들의 월급으로 사용을 해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뭐 거기서 일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 자체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 불법이거나 편법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선관위에서 당에 지원금을 줄 때 네네. 여의도 연구원, 이 정책연구원 몫은 따로 주거든요. 따로 주죠. 예. 그래서 계좌도 따로 관리하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당에 일하는 당직자를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네네. 등록을 해서 여의도 연구원 직원한테 월급을 주듯이 해서 당직자한테 월급을 주는 거라면 이건 편법이고 우선. 편법이죠. 그다음에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여의도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배임이 되거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될 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사안이 사법적으로 가져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건데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런 편법은 사실 중단해야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의도 연구원에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위원들도 뭐 홍준표가 보낸 사람, 김무성이가 보낸 사람, 예. 뭐 전부 이런 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원이 정상화되려면 연구원장이 예.
적어도 꼬리표 단 사람들의 꼬리표는 뗄 수 있을 정도의 예, 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연구위원들로 여의도 연구원을 채워야 연구원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럼요.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예. 돼요. 그야말로. 근데 초선 의원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대략 난감합니다. 어? 저 외부에서 누가 어느 사람이 그 여의도 연구원을 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정말 그 소원했는데 예. 그렇다고 또 초선에 정말 그 박수영 의원 제가 박수영 의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의도 연구원에 말씀하시지 위상이라든지 또는 여의도 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없다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알겠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워낙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논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원만은 조금 아쉽다. 이런 논평으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윤 네. 대통령 결단과 관련돼서 네. 사실 박진 장관의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반을 채웠다.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운다. 네. 저는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허. 당연히 그건 채워야만 하고 그 네. 채움으로써 완전히 되는 것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저희 화면에 환신 2+1 이벤트 계속 자막으로 떠 있습니다. 임종호 아미고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 윗단계는 이제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그런 식품인데 이 홍삼 성분과 소팔메트 성분 등으로 만든 이 환신은 이 소팔메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잠을 설치게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다. 이거 써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격이 조금 부담될 수가 있었는데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고성국 TV 개국 5주년 특집 기념으로 2+1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2개 값으로 3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 할인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각별히 좀 강력 추천하니까 3월 중에 꼭 환신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모두가 전복장 그 포천의 우리 미래농산의 참송이를 듬뿍 넣어서 전복 80% 이상을 그 전국에서 그 양식하고 있는 해남에서 직접 만들어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에게는 특별한 가격으로 이렇게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제가 먹어봤는데요. 이 전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살아있는 생전복 먹을 때 그런 식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든 장아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특별한 가격에 대접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종근 실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